오늘 주가는 오늘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그런 이야기죠. 슬픈 예감은 잘 맞는다. 잘못된 예감은 잘 맞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이 거꾸로는 양상이죠. 그죠? 최근 들어서 주가는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구름 아래쪽에서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면서 점점 밀리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책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뭐 지수입니다만은 특히 주가가 구름 근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는 보다시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극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쪽으로 점점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크더라. 제가 대자 써놨잖아요. 확률이 높더라. 그죠?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이런 확률이 높더라. 이거는 책에 없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뭐 우리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경험에서 말씀드린 거고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은근히 이런 그 아래쪽에서 구름 하단에 걸리고 기준선에 걸리면서 후행서편도 걸리고 극적인 상승세가 이쪽으로 나타나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슬픈 예감이 점점점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죠?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쭉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만 그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구름에서 떨어져 내려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준선 바트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했더니 여기서 극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구름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그 슬픈 예감, 잘못된 예감, 그죠? 불안한 예감은 어떻게 되면 점점점 잘 들어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참 아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파동으로 봐서 지금이 사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5번 파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5번 파동은 2591 밑으로, 전 저점이 2591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5번 파동이 끝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하락 파동이 끝날 거다. 더더구나,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것도 이렇게 말한 것도 낙관론이죠. 낙관론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3번, 그 다음에 여기가 4번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5번으로 끝난다는 게 그나마 낙관론이고 그죠? 비관론으로 말한다면 여기가 1은 맞고 여기가 2는 맞는데 여기를 3으로 보려니까 파동이 3개밖에 안 된다. 그죠? 3번 파동이. 그래서 여기가 3의 1이고, 여기가 3의 2고, 여기가 3의 아니고, 여기가 3이 3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3의 4고, 4번 파동이고, 따라서 떨어지면 3의 5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3번 파동이고, 따라서 4번이 있고, 또 5번이 있어야만이, 우리 좀 화면 밑에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비관론이죠.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간에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at least 최소한 얼마? 2591 이하로 내려가야만이 뭔가 바닥을 운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뭡니까? 우리로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거는 다 엉터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 엉터리고,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동이 끝이고, C 끝이고, 그죠? 끝이고, 이제는 그래서 상승세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의 이런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만약에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념은 4번 파동인데, 그죠? 근데 현실은
현실은 이렇게 됐을 때 신념과 현실이 서로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신념을 따를 거냐 현실을 따를 거냐. 이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신념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따라가라.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상승세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개뿔 올라가긴 개뿔. 오히려 우리의 신념대로 오히려 주가가 비질비질 빠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오늘은 더더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름 밑으로 떨어지겠으니까 점점 나쁜 상황이 되죠. 옛날로 돌아간다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니까 이때와 비슷하죠. 그죠? 이때와 비슷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때. 그죠? 옛날로 돌아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쭉 본다면 여기 있어. 그죠? 여기 있어. 2820까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까만하게 빠졌으니까 넘어서 가지고 기준선 넘겼고, 그죠? 주가가 기준선 넘겼고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고 그러면서 구름만 넘기면 될 거야. 그죠? 했다가 이게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아슬아슬하게 버티다가 그때 하더라도 기준선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구름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올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밀리더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오늘. 보이십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가가 아이고 결국은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 밑에서 기준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더니 그래서 여태까지 괜찮았습니다만 결국은 구름 밑으로 내려왔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았는데 여러분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이때도 안 됐고 이때도 안 됐고 이때도 안 됐고 이때도 안 되더니 결국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더니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내동댕이 치던 때였죠. 그렇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알다시피 주르르 밀리고 말았습니다. 주르르까지 2590일까지 밀리고 말았죠. 그렇죠. 2590일까지 주르르 밀리고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디가 똑같으냐 그러니까 지금이 다시 생각해 본다면 다시 우리가 보다시피 어디입니까? 과거에 이때와 유사하지 않겠냐 지금이 유사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픈 예감이고 불안한 예감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이렇게 구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구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후행 스팬에 결국은 그 당시 후행을 잘 보세요. 그 당시 후행 스팬도 결국은 주가가 밀리면서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주르륵 밀리고 후행 스팬도 주르륵 밀렸듯이 지금의 경우에는 어떠냐? 지금의 경우의 상황은 어떠냐? 현재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얘는 후행 스팬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아직은 그래도 후행 스팬은 그래도 캔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 옆으로 간다거나 올라간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옆으로 횡보한다면 올라가더라도 구름의 저항에 걸려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울 테니까 옆으로 횡보한다면 최소한 하면 후행 스팬을 횡보하면서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이후면 그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6일, 7일째 되면 이렇게 캔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주가가 이 수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구름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튼 간에 지금 현재 봐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때는 단계를 1, 2, 3단계. 먼저 후행 스팬이 들어서지 못할 때는 정찰 매수하고, 그죠? 주가가 기준선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기준선으로 올라왔는데 후행 스팬이 채 못 올랐을 때는 정찰 매수하고, 그러다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갈 때는 타진 매수하고,
그러다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는 적극 매수, 올 매수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매도의 경우에는 후행 스팬 관계없이 일단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타진 매도하고, 두 번째,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올 때면 어떻게 합니까? 전액 올 매도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 단계로 거쳐라. 왜? 매도는 보수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매수는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뭡니까? 매도는 적극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살 때는 천천히 사더라도 파는 거는 빨리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후행스팬 믿지 말고 일단은 기존반 무릎 내려가면 무조건 팔아라 라고 했던 게 우리의 전략인데, 현재로 봐서는 후행스팬은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와 관련된 것은 올 매도일 수밖에 없겠죠. 올 매도 어렵더라도 계산대로 우리가 주식 비중은 어떻게 합니까?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특히 주식 비중 중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하이닉스라든지, 그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런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지금 엉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튼 간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런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오히려 줄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까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그죠? 미국 달러 금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금리 선물이 두 가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KTV가 있고요. LKTV라 했는데, 이게 KTV는 3년물이고 LKTV는 10년물이에요. 10년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금리 선물이에요. 채권 선물이에요. 채권 선물.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뭐 금리 3년물을 팔든지 또는 10년물을 팔든지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죠? 매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채권 선물 매도를 매도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채권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죠. 채권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고, 채권 가격의 하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로 봐서는 뭡니까?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재 이 금리 선물, KTV 선물, LKTV 여기서 나왔죠. 3년이라든지 10년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나마 올랐습니다만은, 소폭 올랐습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계속적으로 금리 선물이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선물이 폭락했다는 이야기는 금리는 급등했고 채권 가격은 추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본다면 방송하기 들어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5년물, 뭐 이렇게 3년에 10년에 간에 우리나라 통상 우리가 이제 국고채가 만기가 5년물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채 5년 대표 수익률을 본다면 뭐 3년에 5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리가 최근 들어서 2022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나마 여기 2022년 초비나마는 그나마 연초에 상승했다가 한동안 거의 상승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연초의 상승으로 인해가 이 당시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여기에 쉽게 말해서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해 옆으로 기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등세죠. 최근 들어서는 이거 금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급등세입니다. 그죠? 금리 수익률, 금리가 급등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그죠? 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느냐? 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느냐? 왜 올라갑니까? 미국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에서 6%나 물가가 올라간다고도 좀 무지무지한 건데, 지금 일부에서는 8% 인플레이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마더라도 FOMC에서
해서 올해 금리를 2.7 연발까지 뭐 2.75 정도까지 올리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을 앞으로 시장의 예상에서는 이게 3.25%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상승 인상 기대감도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빅스텝이라 그래가지고 금리를 한꺼번에 0.5%씩 올리는 걸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이나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전의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새로 총재로 임명된 사람이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동안 작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정창영 총재가 있던 내정이 돼 있는데, 총재가, 물론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분이 아직 총재로 제대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고 국회에서 동의안에 들어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은 지금 공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지 모른다. 총재도 없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할 정도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급해졌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전쟁과 관련 없이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이 시장에 커다란 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본다면 어제 같은 뉴스를 본다면 이게 잠깐 우리 연합인포맥스 뉴스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채권 딜링룸에 얼마나 손실이 컸길래라는 뉴스가 있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저께 그야말로 금리 급락했죠.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고요. 오늘 이야기.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본다면 채권 내던지는 시장, 그죠? 그러고 어떤 뉴스가 나왔냐니까 여기 있군요. 채권 1,000억대. 어떤 데는 어떤 딜링룸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서는 뭐 1,000억대 손실설까지 나왔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불러온 재앙이라는 이야기 있고요. 역대급 재앙 해결책이 없다. 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자기 이때까지 평생 채권 딜러들 내가 평생 이렇게 가지고 채권 거래하면서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적을 본 적이 없다. 패닉이다. 무슨 말이니까 하루 만에 100bp 1% 이상 올랐어요. 1%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 시장에서 하루에 0.05% 오르는 거, 5틱 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와 많이 올랐다가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5틱도 아니고 10틱도 아니고 100틱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는 뭐 시장이 막 난리 버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 뭐 때문입니까?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금리의 급등세를 가져왔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야 시장에 항상 악재가 있는 거고 호재가 있는 거니까 그것이야 어떠다 치더라도 우리는 차트를 보다시피 코스피 지수 구름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코스닥은요,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데, 코스닥도 지금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에 갈랑달랑 걸려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버리게 된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일부라도 코스닥 종목들을 일부라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해외에서 예컨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날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면 이날 구름 이탈하고 그러고 기준선마저 이탈하는, 둘 다 이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니 이후에 쭉쭉쭉쭉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지금 어디 와 있냐니까 여기 와 있죠. 그죠? 여기 와 있죠. 뭡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더니 우리나라 코스피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철을 닮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지수는요, 나스닥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준수 밑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달러의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달러의 원화 환율은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시 기준수 위로 올라왔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데, 그죠? 미국 달러, 미국 금리입니다. 이게 미국 10년물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T노트, 미국의 10년물입니다. 그죠? 10년물. 이게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날아가고 있는, 예? 미국 금리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이게 결국은 달러의 상승, 달러 인덱스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요.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악재일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원화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원화 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리는 만무할 것이고, 이래저래 금리 상승이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도 그 악재로 이래저래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온통 별로 좋은 뉴스는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뭐 상하이 지수, 더구나 상하이는 상하이대로, 그죠? 오늘 신문 보니까 상하이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락다운, 그 통행 제한 하는 바람에 그 상하이의 그 부도, 그죠? 엄청난 부자도 식료품을 제대로 못 사가지고 고전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중흉한 그런 양상입니다. WTI는 원유 가격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후행 스핀이 캔들을 이렇게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후행 스핀이 이렇게 내려올 경우에는 뚫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뚫었고요. 얘도 구름을 넣어봤으니까 이제 WTI 가격은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현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행스팬은 이리로 내려왔죠. 결국은 보다시피 이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조금씩나마 이게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뭐 제가 여기다가 셀이라고 써두었습니다만은, 그죠? 셀이라고 써두었습니다만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CCI가 시키는 대로, 그죠? 예를 들어서 CCI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다시 팔려고 그죠? 그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 팔고 난 다음에 주가는 쭉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팔기 잘했죠. 언제 삽니까? 얘가 현재 마이너스 100m 내려왔으니까 CCI가 돌아서 가지고 마이너스 100선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 신호가 나오겠죠. 그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 이제 우리는 셀이죠. 샀다가 팔았으니까 현재 비트코인은 뭡니까? 제로 유지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가 뭐 여전히 뭐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불속도 부르고 그 다음에 잠깐 늦긴 했습니다만은 됐습니다. 예. 강물천원님 오셨네요. 라이프타임 카스터머님도 오셨고요. 예. 홍수진님, 이규진님, 그죠? 그 다음에 홍수진님, 이국현님이시군요. 이국현님, 옥토버님, 이인숙님, 오늘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미숙님, 이인숙님, 박성윤님, 홍프로님,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유동호님. 그 다음에, 미국 채권 옥토버님께서 보십시다. 미국 채권 ETF 수익률이 오히려 좋네요. 갈아타야 하는지요? 미국 채권 ETF 수익률. 미국 채권 ETF 수익률. 이제까지는 아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가서,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미국 채권을 산다는 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채권이라는 게, 채권 ETF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년물, 뭘 보든 간에, 채권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죠?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물론,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매수하고, 그죠? 채권을 사서, 그대로 끝까지 들고 가는, 소위 말해서 캐시 앤드 캐리 전략은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지금 2.6%인데 이 채권을 지금 내가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나한테 2.60%의 확정 수익률은 나오죠. 그죠? 2.6%. 만기까지 안 팔고, 현재 채권을 2.6에 사가지고, 만기까지 끝까지 가져가면 이 2.6%의 확정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기에 2.6%짜리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은 2.6%의 확정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캐치 앤 캐리 전략인데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이게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의 주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사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2.6% 나오지 않냐. 이게 증권사들의 주된 전략인데,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 가격의 하락보다, 채권 가격의 하락폭보다 금리 수익이 높으면, 더 많으면, 여기서 터지는 것에 비해서, 손해보는 것에 비해서, 금리 수익에서 버는 게 많으면은, 그래도 수익률이 좀 좋거든요. 그죠?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번 같은 경우에,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처럼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채권 가격은 와장창 떨어지는데, 그동안에 이전에 사놨던 거에 대해서 여기서의 채권 가격의 하락에 비해서 이전에 살았던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겠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 로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뉴스에 보았듯이 각 증권사들이 1000억대의 손해를 본 데도 있다라 하는 것이 뭐냐니까 전형적으로 매수해서 보유해가지고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최근 들어서 금리가 완만하게 오를 때 같으면 괜찮은 전략이지만 금리가 급등할 때는 이 전략이 아주 대표적으로 실패 사례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ETF를 사는 게 채권 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미국이 망했느냐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26% 이상의 수익이 2.6%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은 보수적인 관점에서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소리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소리 안 들린다는 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대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잠시 목만 축이고요. 예, 잠시 목만 축이고 그 다음에 종목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